예,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저희 15팀 발표하신 팀들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팀이니까 여러분들 또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혹시 또 관련 있는 서비스가 있으면 많이 사주시기도 하고 이용도 해주시고 주변에 많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번외 프로그램으로 항상 이제 끝나고 시간이 조금 아쉬워서 오신 김에 혹시 궁금한 것 있으면 저희랑 질문하고 또 저희 파트너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이제 대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쉽게도 저희 발표팀이 좀 많아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5시 15분까지? 네, 5시 15분까지. 15분까지 아마 맞춰야 돼서 1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혹시 좋은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행하는 방법은 질문이 있으시면 저쪽으로 나오셔서 이제 얘기하시고 질문은 여기 나오셔서 이제 마이크에서 질문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끊으실 선수를 저희가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마지막에 몰리시더라고요. 스타트업에 관련된 모든 질문들 다 저희가 답할 수 있는 것들이면은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나오셨네요. 또 이제 저희가 꼭 부탁드리는 건 다른 분들한테도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꼭 나오셔서 하나, 둘, 3개 질문이 있다 이렇게 하시고 하시는데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가장 하고 싶은 질문 한 가지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스코드 보안 취약점 탐지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최광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27기 지원했다가 떨어졌는데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일단 잘 떨어지고 나서 이제 저희가 부족한 점이 뭐가 있는지 고민하고 지금 이제 조사하면서 MVP 만들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보다 떨어지고 아직 법인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을 타겟으로 바로 사업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같은 완전 초기 창업 시기에 해외를 타겟으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 잘 안 들렸는데 초기부터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건 어떤지 물어보신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찾아봤을 때 일단 실제로 실리콘밸리에 가서 하는 게 일단 돈이 많이 들기도 하고 시간이 다르고 고객의 애초에 타겟이나 성향이 많이 다른 걸로 일단 기초적인 파악을 했는데 그런 거를 실제로 이제 가서 직접 겪어보신 입장에서 얼마나 다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기 좀 더 좋을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마 다른 파트너분들은 그 생각이 다르실 텐데 일단 소개부터 우리가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선수니까. 저는 2015년도부터 프라이머 벤처 파트너 활동을 하고 있는 배기홍이라고 하고요. 원래 저희 풀타임 접은 스트롱 벤처스라는 또 다른 V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3년째 운영하고 있고 미국 펀드이지만 대부분 한국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고 프라이머 아마 그 다음 단계에 보통 투자하는 그런 초기 VC입니다. 그 어떤 아이템을 우리가 생각을 해도요, 미국 시장이 한국 시장보다는 큽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가장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내가 과연 미국에 가서 그러니까 시장은 좋아요. 고객도 많고 나랑 우리 팀이 진짜 미국에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얘기하는 게 가라 미국 가서 할 수 있으면 가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첫째, 영어 기본이에요. 영어 못하면은 미국 가서 사업 저는 하라는 말 안 해요. 둘째, 미국은 한국보다 기본적으로요 돈이 3배는 더 필요해요. 돈 대부분 없어요 한국 스타트업들. 셋째, 비자 문제, 스타터스. 미국 가서 일할 수 있냐? 대부분 일 못해요. 넷째, 채용 미국 가서 할 수 있냐?
미국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 거를 보면은 현실적으로 그 네 가지 중에 그래도 최소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요, 저는 미국 웬만하면 가지 말라 그래요. 가고는 싶죠. 근데 모든 창업가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랑 하고 싶은 거를 굉장히 잘 구분해야 돼요. 대부분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이건데 하고 싶은 거는 저기 멀리에 있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해서 잘 된 케이스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이시고 저도 이제 덧붙여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많이 실리콘밸리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한 일주일 갔다 와서 스타트업들이 미국 시장을 다 알았다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백용 대표님은 뭐 거의 미국에서 학교 나오시고 잘하고 미국에서 VC도 만드시고 하셨지만 저도 뭐 미국에서 7년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관광한 것과 미국에서 사는 것도 너무너무 다른 건데요. 미국에서 사는 것과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거는 또 너무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정말 뭐 그렇다고 안 되는 건 아니죠. 가서 또 한국에서 대학 다 나오고 영어도 뭐 그렇게 잘 하는 거 아닌데도 미국 가서 사업 잘하시는 한국 창업자들 있기 때문에 뭐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량한 그냥 미국에 대해서 난 좀 알아라는 정도의 피상적인 생각 가지고 미국 가는 거라면 한국에서 사업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저한테 무슨 얘기하냐면, 누메 정세주 대표는 영어도 못하는데 400불 가지고 미국 가서 유니콘 만들었다. 정세주 대표님은요 완전한 아웃라이어예요. 예. 이 정도 이분같이 할 수 있으면 저 미국 가라 이건데, 대부분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미국 가고 싶다고 하니까 항상 그러니까 미국을 가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가면 좋겠어요. 하지만 일단 그 나의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그러고 정말로 저 그 넓은 이 험악한 전쟁터로 가는 게 맞는 건지를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일단 좋은 자리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한국에 있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분들 그리고 유학생분들을 위한 정착 플랫폼 개발하고 있는 팀입니다. 관련해서 여러 테스트들을 진행하고 있고 뭐 크고 작은 성과들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한 가지 조금 조언을 듣고 싶은 부분이, 초반에 약간 저희의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뚜렷한 지방 지역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시장의 크기가 압도적으로 큰 수도권 지역에 집중하는 게 좋을지 MVP 테스트를 출시를 기준으로 좀 조언을 듣고 싶어서 용기 냈습니다. 네, 네, 저도 간단하게 소개드리면은 저는 2015년에 모두의 캠퍼스라는 회사 창업해서 프라이머 11기 이제 창업팀으로 이제 최필준 대표님이랑 같은 동기였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엔 당근마켓에서 초기에 4년 정도 일하면서 지역 기반 서비스 전문성을 쌓았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그 아까 뭐 모난돌 컴퍼니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다, 그 단위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난이도가 쉬운 지역이 있고 높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당근 같은 경우에는 강릉이랑 제주도가 너무나 빠르게, 특히 처음 시작한 판교 같은 경우도 너무나 빠르게 성장 이제 할 수 있는 그 공식들을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식들을 찾아서 이제 그 공식들이 좀 더 성숙돼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지역을 확장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확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만약에 난이도가 더 쉬워 보인다면, 시장이 작더라도 어차피 단위 지역에서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점유율을 높이면은 그 이후의 확장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제 우리 사업의 모델이 이제 저는 포커스하는 거 되게 포커스하려고 하는 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 근데 그걸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 지역을 쪼개는 게 포커스의 주된 요인인가?
아니면 인종을 나누는 게 포커스인가? 우리나라에 온 그 국가의 그 사람들의 언어를 나누는 게 포커스인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역인가 서울인가 이게 중요한가 과연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우리가 이제 그 포커스 한다는 건 스타트업이 돈도 없고 리소스도 없으니까 이제 좁혀서 이제 임팩트를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좁힌다고 할 때 우리가 너무 지역으로만 생각하는 거는 너무 당근의 영향이 너무 큰 것 같아. 지역으로만 좁힌다는 것은 좀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거고 우리 사업에 맞는 세그멘테이션이 뭔가 어떻게 세그멘테이션 나눌 건가 저는 오히려 언어나 혹은 온 사람들의 국가로 뭐 예를 들면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만 먼저 포커스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이게 외국인 그 노동자들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그 지식 근로자들을 위한 건가요? 첫 번째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저희가 실행을 하던 와중에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유학생 분들이 이제 알바 자리를 찾을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근로의 또 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지방의 인력난 그리고 알바 자리조차도 이제 인력난이 굉장히 좀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대표님 말씀 듣고 조금 더 고민해보고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줄이 이렇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그 창업자가 아니라 투자자의 마음으로 좀 참여를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자로 그 개인 규모의 부를 조금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심장이 좀 뛰는 이렇게 돈을 버는 방법은 이런 초기 스타트업 투자라고 생각해서 엔젤 투자 되게 관심이 많고 이 프라이머라는 회사는 사실 제 꿈의 최상단에 있는 그런 목표 같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VC라는 직업이 결국 이런 보물을 찾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프라이머에서 투자한 기업들 중 이 성공한 작품들이 뭐 예를 들어 시장 규모, 뭐 문제 해결 역량, 기술 장벽, 대체 가능 여부, CEO의 집념 이런 것들 떠나서 또 어떠한 핵심 역량들이 있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여쭙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딴 것도 들으라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결국 CEO인 것 같아요. CEO가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렇지만 저희는 유니콘을 투자하거나 무슨 뭐 AI를 투자하거나 어떤 트렌드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좋은 사업가가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저희는 투자한다. 근데 좋은 사업가인 사람은 시장이 작은 큰 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시장이 작아도 좋은 사업가는 그 시장을 확대하면서 점점 큰 회사로 만들거든요. 실제로 보면 많은 우리가 이미 큰 회사가 된 회사는 나중에 그 회사를 이제 찬양하면서 와, 큰 시장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회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시장은 시장도 없는 거에서 시작했을 거예요, 대부분. 근데 그 좋은 사업가가 결국은 그 사업을 만들면서 시장도 확대하고 또 주변 인접 시장도 잡아먹고 점령하면서 이게 황제가 되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뭐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고려하면 오히려 저는 좋은 투자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정말 좋은 사업가가 될 자질이 있는가를 본다면 저는 오히려 좋은 팀을 그래도 많이 틀리지만 확률이 높아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백영 대표님이 그 제일 오래 투자하셨는데 이 중에 실은 좋은 말 많이 하셨고 또 권 대표님도 말씀하셔가지고요. 뭐 진짜 이 대부분의 VC들한테 물어보면은 뭐를 보고 투자하냐 그러면 결국엔 우리는 사람을 보고 투자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 또 사람을 보고 투자하진 않아요. 네, 다들 시장 보고 매출 보고 근데 프라이머는 정말 제가 되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뭐 저희 스트롱도 그렇지만 정말로 사람을 보고 투자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되게 중요하고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안 될 것도 되게 만드는 게 진짜 사람이라고. 저희가 항상 이
파운더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는 투자를 오래 하면서 진짜로 이 한 명의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그 변화랑 이 물결은 진짜 끝이 없구나라는 거를 솔직히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그 이 사람이 제가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사람이 중요해서 저희 그 파운더들 만나면요. 뭐 사업 뭐 다 좋은데 뭐 기술 사업 시장 다 좋은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5년 뒤에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그런 거를 진짜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창업가입니다. 학생 창업가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직거래 농산물의 매출권 기반의 STO 투자 서비스를 같이 그런 아이템을 창업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저희 팀은 모두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증권업계에서 일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템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블록체인 기술 구현도 해야 되고 증권사와의 협업도 필요한 상황인데 이 두 부분에서 네트워킹을 먼저 확보를 하는 것이 우선일지 아니면은 기술 구현이 먼저 되는 것이 우선일지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조언을 얻고 싶었습니다. 질문이 다 어렵다. 저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일단 그 심플한 거가 좋다. 그래서 복잡하면 뭐가 이루어져야 될 요소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힘들다라는 점에서 지금 이제 지금 풀고자 하는 문제가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게 진짜 풀고자 하는 문제인지 STO는 이제 그거 토큰화해서 파는 거잖아요. 토큰화해서 파는 거가 진짜 우리가 하고 싶은 하고 싶긴 하겠죠. 이제 창업자가 하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고객의 문제점이었는지가 이제 좀 생각해서 저는 권하고 싶으면 좀 나누어서 뭐가 정말 고객이 열렬히 지금 필요로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문제인지를 좀 정하면 좋겠다. 근데 그거에 정하는 기준이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멋진 아이디어, 어떤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이 지금 열렬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어떤 문제를 근데 그 열렬히 고객이 고통스러워하는 거는 복잡하지 않거든요. 내가 머리가 아프거나 배가 고프거든지 배가 고프면서 머리가 아픈 사람 별로 없거든요. 우리 본능은 하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그 고객의 고통의 그 프리미티브, 그 원소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오늘 뭐 멘토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의 좋은 사업은 주변의 환경이나 제도의 영향을 덜 받는 사업이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남의 통제를 덜 받는 거, 규제나 제도나 대기업이나 그 공급자나 어떤 거에 그 컨트롤이 좀 덜 받고 독립적인 게 되게 좋은 거다. 그래서 남의 영향을 안 받고 나 혼자 그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제 이 증권화랑 이 직거래 중에 어느 게 좀 더 쉽냐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먼저 23살 휴학생 이로운이고요. 아주 작은 부업 수준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 멘토링 느낌의 질문이기는 한데 이렇게 아주 작은 수준이라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취업보다는 사업 쪽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나는 왜 사업을 하고 싶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떠오르는 거는 돈, 뭐 가치, 비전 그리고 실현시키는 과정에서의 재미 이런 게 여러 개 떠올랐는데 파트너님들은 어떤 이유로 사업을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돌아가면서 왜 사업을 했어요? 네, 저는 2015년도에 플링크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이제
프라이머의 11기에 선발돼서 사업을 하다가 이제 작년부터 프라이머에서 이제 같이 참여하게 된 최필준이라고 하고요. 저는 사업을 이제 처음 시작을 했었던 거는 뭐 물론 뭐 경제적인 이유나 뭐 실현하고 싶은 것들도 있었지만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저도 대학교 때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창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은 결국은 독특하게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실행력이 있는 사람을 서포트하는 일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일 중에 가장 임팩트가 있는 일이 창업이어서 저는 창업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도 계속 임팩트 있는 분을 서포트하는 일 쪽으로 계속 저의 삶을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뭐 저의 케이스인 것 같고요. 네, 저는 아무래도 저도 대학생 때 창업했는데 저는 이제 집안이 좀 어려워서 경제적인 부분이 좀 컸어요. 이거 아니면 내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자서전 읽으면서 손정희 대표님에 꽂혀서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사실은 경제적인 것 때문에 시작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창업을 했고 창업을 해보고 느낀 거는 그 전에는 제가 어마어마한 기업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해보니까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역할은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도 딱 제로에서 1까지 가는 그 여정에서 폭발적인 이 아이디어와 실행력으로 그 초기 제품 만드는 데까지는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창업가는 그 역량뿐만 아니라 이 아주 디테일에 집착하면서 고객들을 이제 계속 쫓아다니고 그런 게 필요한데 저는 그 역할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졌고 그런 것들 당근에서 많이 겪으면서 오히려 벤처 투자자가 제 인생에서 더 의미 있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어렵게 잘하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돈을 난 진짜 너무 떼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VC를 하게 된 굉장히 지금 생각해 보면 웃기고 나이브한 그 생각이었는데 저희도 뭐 몇천억이란 돈이 제가 개인적으로 없으니까 이걸 남한테 받아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13년 전에 스트롱을 시작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와, 이 VC만큼 좋은 직업이 어디 있냐. 남의 돈으로 투자하고 운 좋으면 나도 돈 벌고 돈 날리면 그건 죄송합니다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되게 그렇게 나이브하게 시작을 했어요. 물론 지금도 저는 되게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저희는 뭐 세상을 뭐 바꾸고 싶어서 투자하고 저는 그거보다는요 진짜 돈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이긴 해요. 근데 하다 보니까 한 4년 5년 차 때 느낀 게 와, 벤처 투자로 돈 버는 거 정말 어렵다. 네. 어떻게 투자하는 회사마다 다 망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몇 개가 이제 운이 좋아가지고 또 잘 되고 뭐 조금 뭐 돈도 벌고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도 우리의 목적은 돈을 버는 거다이지만 제가 이제 이 업을 되게 좋아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부정적인 것보다 항상 긍정이 넘치는 이 생태계인 것 같아요. 네. 밖에 나가 보시면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다 부정적이잖아요. 그리고 대기업 가서 뭔가 회의에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거 안 돼 해봤는데 안 돼 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스타트업 쪽에서는 이거 해봅시다 그러면은 한번 해봅시다. 우리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이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전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긍정이 넘치는 이 에코시스템이 이제 너무 좋고 이제 그런 분들한테 어쨌든 시작을 할 수 있게 이 종잣돈을 제공하는 뭐 프라이머나 스트롱이나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의미도 있고 물론 잘 터지면 100배, 200배 돈도 벌 수 있지만 그런 게 좀 좋다고 저는 요새 느끼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그러면 한마디 덧붙이면 이제 사실은 창업하신 분들 보면 대부분이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소수의 사람들만 잘 나가죠. 그런데 여전히 또 계속해요. 왜 하나 보면 그게 진짜거든요. 이게 진짜 뭐 해보려고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자발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또 재밌는 거는 잘 되려면 이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들어야 되니까 사실은 잘 되는 팀들 보면 아드레날린이 막 올라와요. 왜냐하면 뭘 보고 올라오냐면 고객이 좋아하는 걸 보고 고객이 반응하는 걸 보면 이게 막 에너지가 엄청 올라오거든요. 이 마약을 맛본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에 어디 기업에 들어가서 조직의 관료적인 조직에서 가짜로 일하는 거를 못 견뎌요. 왜냐면 진짜를 맛봤는데 가짜로 일을 하고 가짜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 가짜 인생 사는 경험이라는 거를 못 견디죠. 처음부터 가짜로 계속 살아왔으면 그냥 사는 게 이거야.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걸 맛봤잖아요, 이걸. 그래서 우리 프라이머 클럽 중에 그 엑시트하고 대부분 창업자가 다 다시 창업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말이 창업은 병이다. 불치병이다. M&A 돼서 1년 기다렸다가 나와서 한 1년 놀다가 또 창업해요. 조금 전에 저 통화했어요. 스타일쇼 윤장영 대표가 이제 다시 법인 설립했다고, 다시 창업한다고. 그래서 병이라고, 이거 큰 일이라고. 그렇게 왜 하냐면 그 힘든 불구덩이 왜 들어가냐면 그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저는 창업자들이 창업하는 이유가 그 인생을 진짜 인생을 사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짧게 이제 해야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저 예비 창업자인데요. 마이크 조절. 네. 네. 지금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시장에 투자를 하고 계셔서 크리에이터 창업가 배지를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이미 많은 팔로워들과 트래픽을 보유하고 있는 크리에이터가 창업화하는 과정을 돕는 건지, 아니면 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SNS를 활발하게 운영을 해서 브랜드에 대한 찐팬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창업자를 찾는 건지, 어떤 기준을 갖고 창업자를 발굴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은 IP를 갖고 있는 팔로워가 있는 크리에이터들을 1차적으로 저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결국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팔로워 한 명부터 시작했을 거거든요. 저희는 그 팔로워 한 명밖에, 뭐 10명, 20명밖에 없는 크리에이터 중에도 어떤 그 사업적인 포텐셜이 있는 사람들도 저희는 당연히 투자를 할 대상 안에 넣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저희 1차 목표는 이미 검증된 팔로우를 갖고 있는, 그 중에 사업적인 그 함의를 갖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을 1차 대상으로 하긴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6년차 사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더 좋은의 신동석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설거지를 클린토피아처럼 세탁 서비스처럼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6년 정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스케일업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투자 유치를 좀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6년 정도 하면서 매출이 이제 연 한 30억 정도 나오고는 있는데요. 여러 자문기관들에서 컨설팅을 좀 받거나 했을 때 A씨가 투자하기에는 조금 규모가 조금 커진 상태라서 꺼려하는 것 같고, VC는 A씨나 뭐 엔젤에서 투자가 선투자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조금 주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좀 자문들을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가 좀 전략적으로 밸류를 좀 낮게 책정을 하더라도 좀 작게 먼저 들어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뭐 금융이라던가 뭐 대출이나 융자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밸류업을 한 상태에서 선제적인 투자 없이 VC들과 다시 한번 밸류를 논의하는 게 좋을지, 이게 좀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언을 좀 받고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스케일업을 하는 도중에 내가 돈이 필요한 것이다. 그냥 정말 돈 그 자체가 필요하고 뭐 설비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팀을 늘려야 될 게 명확하고 로드맵이 명확하다 그러면 사실은 그냥 뭐 대출이나 가능한 어떤 신용을 활용을 해서 가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까지 외부의 어떤 뭐 주주들이나 이런 도움 없이 스스로 성장을 하면서 어떻게 뭐 성장에 대한 뭐 로드맵 설립부터 팀 구성, 뭐 내부의 여러 가지 뭐 문화 형성 또 혹은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좀 더 전략적인 뭐 로드맵에 대한 형성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필요하고 그것들이 그냥 외부에서 자문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내부의 같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참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투자 쪽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거기서 그러면 이제 A씨냐 V씨냐 이겠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대표님이 얼만큼은 나의 어떤 지분을 결국은 파는 것이니까 이거에서 조금 더 내가 도움이 많이 필요하니까 내가 더 많은 지분을 내보내더라도 좀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차례차례 가는 것도 저는 방법일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뭐 AC 수준에서 하는 것 정도는 이미 내가 자연적으로 다 체득했고 조금은 전문적으로 자본적인 어떤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VC부터 시작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프라이머에 지원해 주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프라이머 클럽 팀은 우리끼리 하시죠. 그래. 왜 여기서? 저희가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질문 하나만 하고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그 B2B 대상으로 기업들과 브랜드들이 원하는 답을 AI가 해줄 수 있게 최적화를 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고객사들 몇 팀과 계약을 진행하면서 고객사들마다 이게 willingness to pay의 레인지가 너무 넓다는 이슈를 안고 있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각 고객사가 낼 최대 금액을 받아오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러다 보니 고객사마다 지불하는 가격의 갭이 몇 배 이상으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네고시에이션 과정이 너무 시간과 리소스가 많이 드는데 이런 경우 현재 초기 스테이지에서 각 고객사에게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만큼을 받아내는 게 나은 선택인지 아니면 최대한 빨리 균일된 가격을 최대한 빨리 찾아서 더 많이 낼 의향이 있는 고객사여도 적정가로 통일해서 받는 게 나은 선택인지 이런 게 아마 스타트업들은 다 새로운 기존에 없던 걸 만들어내다 보니 프라이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좋은 질문인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이 컨텍스트를 우리는 아니까 이제 그렇긴 한데 이제 그 일반화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약 이 시장의 세그멘테이션을 잘 알면 왜냐하면 프라이싱을 나눈다는 것은 그 고객의 세그멘테이션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제 비싼 돈을 내고도 살 의사가 있는 고객과 가격이 민감한 고객이 세그멘테이션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이미 이런 고객은 이런 페이 할 수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창업자는 처음부터 어떤 세그멘테이션을 타겟하고 그 가격을 정해놓고 딱 그 세그멘테이션부터 먼저 점령하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일 내가 이제 이 시장의 세그멘테이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장에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은 하나를 미리 고정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돼요. 여기도 만나보고 저기도 만나보고 여기도 해보고 저기 해보면서 내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고객들의 세그멘테이션이 이렇게 나눠지는구나를 깨닫고 나서 전략적으로 어디를 먼저 선점할 건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레그 기반의 AI 디자인 및 콘텐츠 제작 보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주식회사 도자인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 이번 프라이머 27기 때도 그렇고 이제 이 외에도 다른 몇 개 이제 뭐 투자나 뭐 데모데이 같은데 가서 이제 발표까지는 많이 하는데 이후에 선정이나 뭐 이제 탈락 같은 게 좀 자주 있었어서
이게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저희가 매출로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사업성이나 아까 말씀해 주셨던 사람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디자인 기반 AI 플랫폼인데 대표자가 디자이너일 경우 개발 쪽에 있어서의 좀 마이너스 요소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는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투자받는데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 사실 매출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은 후행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사용자의 성장도 그렇고 결국 우리가 첫 번째 제품 만들었는데 유저들이 이 제품에 얼마나 집착하고 얼마나 재방문하고 들어왔을 때 얼마나 체류하고 그리고 이게 없을 때 얼마나 아쉬워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첫 번째 나타나는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증거가 나타나면은 자연스럽게 유저들 사이에서 바이럴이 되면서 입소문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퍼포먼스 마케팅 비용을 집행해도 되게 낮은 비용으로 유저들을 유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료화를 하더라도 전환율이 잘 나오는 것들이 발생하는데 아무래도 뭐 여러 뭐 투자사분들을 두드렸는데 안 되신 거라면 그런 강력한 증거들 우리가 제공하는 유저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들을 더 제시해 주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네, 아무래도 사실 요즘에는 제가 이번 기수 투자하면서 느낀 건데 개발자 없는 팀들도 많아지고 1인 대표 팀들도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LLM이 발전하고 AI가 발전하면서 더 연령도 낮아지고 팀 규모도 작아지는 추세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그 고객과 제품에만 집중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지금 서 계시는 분들까지만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안 서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콘서트 카메라 대여 사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스냅슛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단순히 장비 빌려주는 걸 넘어서 콘서트 관객이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고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PMF를 어느 정도 찾아서 매출도 나오고 있고 제품화를 위해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인하우스 팀원 없이 프리랜서를 고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팀이 없는 게 스케일업의 큰 한계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직원이 아니라 같은 목표를 보고 함께 갈 팀원을 어떻게 찾아보면 좋을지 조언을 좀 부탁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나 결혼해야 되는데 평생의 반려자를 어떻게 찾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고 좀 비슷한 질문이어서 그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개발 CTO를 찾고 싶은 건가요? 인하우스로 함께할 좀 팀원 그러니까 직원을 찾고 싶은 거예요? 공동 창업자를 찾고 싶은 건가? 이것도 다른 요소 있죠. 직원. 직원은 뭐 인크루트나 뭐 잡플랜이나 이런. 근데 이제 직원을 채용할 때 제일 좋은 거는 그렇게 이력서 받고 면접 봐서 보는 것보다는 주변에 좋은 그 영역에 잘 하시는 분한테 추천받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뭐 근데 그걸 추천받을 건덕지도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뭐 잡플랜이나 이런 데서 이제 채용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내가 개발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개발자를 뽑아야 돼. 이건 정말 내가 외계인을 뽑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주변에 진짜 좋은 개발자분을 같이 면접을 봐서 그분의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개발자 출신이거든요. 제가 회사할 때 재무 담당을 뽑을 때 제가 또 면접을 보지만 주변에 다른 회사의 재무 담당 임원분을 모시고 와서 그분하고 같이 면접을 봐서 그분의 의견을 들어봐요. 고수는 역시 딱 한두 마디만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뻥치는지 아닌지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내 분야가 아닌 분야를 면접 볼 때는 반드시 그 분야의 전문가의 면접을 같이 보는으로써 실수하지 않는 것. 직원 한 명 잘못 채용하면
회사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직원을 채용할 때 차라리 안 뽑는 게 더 나을 만한 일들이 종종 생긴다. 작은 회사는 특히. 그래서 직원 채용할 땐 조심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현재 좀 아날로그로 머물러져 있는 축산업 시장을 이제 버티컬 사스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는 예비 창업자에서 6월 달에 갓 사업자를 낸 창업가입니다. 이제 제가 이런 거 영업을 뛰고 이제 이런저런 곳들 협약 같은 것들을 맺으러 다니면서 스스로 저가 좋은 대표인지 혹은 이제 제 아이템을 제 스스로가 감당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많이 생기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 혹은 이제 대표님들의 관점에서 좋은 대표가 되기 위해 가져야 할 역량과 그것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답할 수 있어요. 좋은 대표는 되지 마세요. 예. 무슨 멋진 대표도 되지 마세요. 예. 좋은 대표 필요 없어요. 내가 대표가 됐다는 것은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해요. 내가 좋은 대표, 무슨 대표가 아니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는 건 불법을 저지르는 말처럼 들리긴 한데 불법을 저지르는 것 이외에는 성과를 내는 거죠. 내가 목표로 하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매출도 일으키고 성장도 일으켜서 어쨌든 성과를 내는 게 대표의 유일한 목표예요. 그래서 많은 창업자들이 좋은 창업자가 되고 좋은 대표가 되고 멋진 대표가 되려고 성과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만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의 성장과 성과를 만들어내기만 하면 된다. 감사합니다. 문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예비 창업 준비하고 있는 회사에 좀 재직하고 있고 또한 그 25개월 아이를 가지고 있는 이제 아이 아빠입니다. 이제 이런 가정적인 배경 때문에 사실은 이 예비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난항이 많습니다. 뭐 가장 큰 건 이제 시간에 대한 확보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해서 투자를 했을 때 가정에서 오는 그런 소홀함 때문에 와이프와 싸움이 잦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이게 그냥 단순히 싸움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좀 골이 깊은 갈등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창업가가 견뎌야 되는 부담이라면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담도 있고 이걸 내가 왜 못하고 있지라는 자괴감도 또 따라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사실 주변에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없다 보니 한번 여쭤보고자 좀 질의를 좀 드리게 됐습니다. 예. 두 아이의 아빠인 우리 노태전 대표님이 그렇죠. 이게 네. 제가 창업했을 때는 대학생 때였었고 네. 결혼하기 전이니까 책임져야 될 것도 없고 그냥 20만 원, 30만 원만 있으면 생활이 가능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결혼하고 애도 낳았다 보니까 이게 결혼을 하면은 난이도가 월등히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개인의 인생도 너무 중요하니까 정말 이 창업을 뭔가 인생을 걸어야 할 정도 혹은 내가 정말 인생에서 꼭 도전하고 싶은 일이면은 저는 어찌 보면은 가족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더 여기 전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하루에 몇 시간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내가 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은 네, 그 현실에 좀 타협하는 것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동시에 사실 토스 같은 회사도 있고 아니면 아까 제가 그 이야기했던 큐닥 같은 회사는 뭐 모든 팀원이 다 11시까지 하는데 초창기 당근마켓은 창업하고 3년 동안
야근한 날이 한 이틀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모든 팀원들이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고 딱 그 업무 시간에 집중해서 하고, 분명 이제 누군가는 일하는 게 재미있으니까 주말에도 하고 했겠지만 그런 형태로 성과를 내는 팀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너무 극소수이긴 하고 희망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창업을 위한 창업은 좀 아닌 거다 생각이 듭니다. 내가 창업을 하고 싶어서 창업하는 건 아니다 생각이 들고요. 창업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이게 분명한 시장이 보였는데, 그러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스타트업계 창업자들이 내가 사업을 하고 싶어서 창업계에 들어오는 거는 좀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직장에서 전문성을 더 살리는 게 오히려 창업 준비에 더 요긴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시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 현금 창출을 의미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작더라도 고객의 분명한 증거들이 있죠. 아까 노태준 대표님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것들이 분명하게 보이죠. 어떤 증상들, 기회들. 아까 그 크래비 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챌린지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장학카드를 발급했는데 장학카드 학원 원장님들 장학카드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렇게 이거 뭐지? 이 현상은 뭐지? 이렇게 발견됐을 때 그걸 창업하는 거죠.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우리 생각과 다른 어떤 일이 생기는데 이 반응은 뭐지? 했는데 이게 사업의 기회라고 생각할 때 그때 사업을 하는 거죠. 샘 알트만이 옛날에 Y 컴비네이터 프레지던트 있을 때, CEO를 쓸 때 강의한 중에 내용이 있습니다. 창업이 우선이고 아이디어가 그 다음이면 망한다. 아이디어가 우선이고 그 다음이 창업이어야 된다. 근데 그 아이디어라는 게 그냥 논리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시장의 기회. 이거 뭐지? 사람들이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걸 발견하고 난 뒤에 창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걸 발견했으면 이제 가정의 불화를 무릅쓰고 이제 당분간 무릅쓰고 성공하면 또 그게 회복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창업에 도전하지 말기를 좀 권하고 싶습니다. 잘 설득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중인 학생이고요. 지금 전역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창업이라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수업 중에 이제 새로 열린 강의 중에서 같이 팀을 거기서 자율적으로 따서 창업을 진행하는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아이디어를 짜야 되는데 그 아이디어가 잘 나오지도 않고 어떻게 문제를 인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프로젝트는 이제 단기적이지만 제가 언젠가 훗날에는 이제 언젠가 저만의 사업을 할 것 같은데 그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경험을 하면 좋을지 아니면 또 그걸 떠나서라도 어떤 경험을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 프라이머에서 후원한 서울대학교 해커톤 지금 모집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그런 꿈을 갖고 있는 동료들을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보시는 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사실 권동윤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창업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이제 그 다음에 찾으려고 해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있는 문제를 발견할 때는 사실 학교에 있을 때보다 학교 외부에 있을 때 훨씬 발견할 확률이 높다고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창업을 그래도 꼭 해보고 싶고 언젠가는 그렇다면 저는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그게 PM이나 PO 같은 어떤 직무에 지원을 해보시고 인턴부터 시작을 해보시면서 경험을 해보셔야 회사라는 것이 이 정도 사이즈의 문제를
푸는 거구나, 혹은 와 이런 걸로 돈이 이 정도 벌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좀 데이터를 쌓아 보시면 거기에 연속선상에서 결국은 본인이 관심이 가고 이 회사는 하고 있지 않는데 나만 발견한 어떤 영역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해커톤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스타트업에 본인이 그래도 가장 관심 있는 주제에 그래도 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직무에 지원을 하셔서 6개월이든 1년이든 좀 경험을 해보시는 걸로 좀 추천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생일 때 그 할 수 있는 몇 가지는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일단 그 스타트업 관련된 기사들을 많이 읽으세요. 예, 이게 한국도 있지만 외국 그 뉴스레터 같은 거를 매일매일 읽으시고 아 미국에는 이런 서비스가 있구나,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한국에도 이런 게 있네 해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기사들을 많이 이제 읽으시고요. 이거는 학생 때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요, 스스로 그 트레이닝을 시켜보세요. 뭐를 트레이닝하냐면 질문하는, 호기심을 갖는 그런 트레이닝을 계속 해보세요. 왜냐하면 좋은 창업가들을 보면 대부분 항상 끊임없이 질문해. 왜 이건 이렇게 해야 될까? 왜 저건 저렇게 해야 될까? 근데 일반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누군가 그건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원래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 돼 하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되게 위대한 뛰어난 창업가들은 거기서 또 계속 물어봐요. 왜? 왜 이게 원래 그런 거야?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근데 이 스스로 질문하는 습관은 타고난 사람도 있죠. 뭐 에디슨 같은 사람도 있는데 스스로 트레이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 뭐 테크크런치, 뭐 블룸버그, 뉴욕타임스, 한국도 뭐 벤처스퀘어, 와우테일 되게 많은데 다 읽어보시고 뭐 이런 데모데이 자주 가시고 스스로 질문하는 거를 트레이닝 하시고요. 그럼 혹시 술 많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술 그만 먹고요. 네, 하여튼 이런 거를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 AI 로봇의 대표 이동훈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로봇의 AI 두뇌를 만들고 있는 스타트업인데요. 지금 하는 거는 현재 지게차에, 기존 운행하는 지게차에 두뇌 모듈을 만들어서 자율주행할 수 있는 그 모듈을 만들고 있어요. 올 초에 이제 설립을 해서 기회가 닿아서 이제 중국 쪽에 이제 발표를 할 기회가 있어갖고 그쪽에서 이제 뭐 투자 의향 이런 것들 이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초기다 보니까 바로 진출하기보다는 국내에서 뭐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적어도 정부 과제를 좀 하고 나서 이제 진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어차피 이제 제조업이기 때문에 중국을 가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해외를 진출하게 될 때 이제 좀 고려해야 될 만한 사항들이 있으면은 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해외 진출을 할 때 해외 시장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제조를 중국에서 하기 위한 거를 해외 진출이라 말하시는 건지, 해외에서 투자 받은 걸 해외 진출이라 말하는 건지 어느 쪽을 말하세요? 일단 당장은 해외 투자를 언제쯤 받는다면 네. 투자는 우리가 돈이 필요하고 누가 해주겠다 그러면 받는 게 맞는 시점이겠죠. 우리가 투자해주겠다는 것도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타트업들한테 하는 얘기가 누가 돈 준다 그럴 때 빨리 받아라. 제가 이제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요. 투자해주겠다고 하고도 시간이 지나면 또 생각이 바뀌면 또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투자는 우리가 재서 언제 받아서 전략적으로 뭘 받거나 이런 사안은 좀 아니지 않느냐. 돈이 내가 필요하고 근데 누가 하겠다면 빨리 받는 게 맞지 않느냐. 다만 이제 계약을 해외 투자니까 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잘 계약을 잘 맺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질문이 그 처음부터 해외 투자보다는 한국에서 투자 받고 그 다음에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거면요. 예. 그건 아니고요. 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돈은 있을 때 받아야 돼요. 그게 중국 투자자든 뭐 미국 투자자든 한국 투자자든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리고 조건이 뭐 괜찮으면은 무조건 이제 받아야 되고요. 근데 한 가지 또 그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많은 초기 창업가들이 그냥 누가 나 이 회사 투자하고 싶어 이렇게 말 한마디만 던져도 투자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텀시트를 받으면요,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투자 의향이 있다는 건데 지금 어떤 단계인지 모르겠어요. 중국에서 발표했는데 와 회사 너무 좋고 우리 투자하고 싶어.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내가 얼만큼 여기에 이제 알로케이트를 해야 되냐, 예, 그런 거는 이제 사업이랑 투자에 쓰는 거를 좀 현명하게 할당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예. 우리 그 이제 질문을 들었는데 네 분이서 이제 한 마디씩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아, 그래요? 곤란해 하시면 제가 마무리할까요, 그냥? 아니요, 한마디. 예, 한마디. 아마 오늘 프라이머 데모데이에 보셨듯이 요새 이제 웬만한 데모데이나 투자자들의 성향을 보면은 AI 아니면은 투자를 안 한다. 뭐 우리는 AI에 올인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오늘 발표한 회사들은 좀 색깔이 다를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종류의 회사들이 있고 그래서 사업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마 여기 파운더분들이나 이제 예비 창업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유행에 너무 휩쓸리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AI가 되게 중요하고 앞으로 세상을 바꿀 거긴 해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은 아무리 여기에 이렇게 휴머노이드가 돌아다닌다 그래도 저희가 이런 데모데이를 물리적으로 오는 거, 택시를 타는 거, 물을 마시는 거, 밥을 먹는 거, 얼굴에 화장품 바르고 옷 입는 거, 이런 거는 오랫동안 안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고 아이템을 생각할 때 이거는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제프 베이소스가 옛날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뭐가 바뀔까도 좋은 질문이지만 거꾸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뭐가 안 바뀔까? 거기서 아이템을 찾는 게 저는 훨씬 더 파급력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뭐 이번에 발표한 팀들 보면은 이제 오늘 보여준 뭐 장표 같은 것들은 되게 좋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그냥 하루하루 그 꾸역꾸역 일하면서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이 누적돼서 만들어진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좋은 스타트업이 뭐냐라고 보면은 결국 남들보다 더 많은 실행을 하고 더 많은 배움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다음 일을 빠르게 반복하는 사람들, 뭐 학벌이나 뭐 여러 가지 스펙 같은 것들보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고, 네, 그런 것들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은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우리 프라이머가 만든 자리니까, 예, 아까 이제 질문 나온 것 중에 이제 엑셀러레이터를 거치는 게 좋냐, 아니면 이제 VC 투자를 바로 받는 게 좋냐 이런 거 얘기할 때 제가 사실 좀 하고 싶었던 얘기이긴 한데요. 저는 그냥 모든 창업자들이 엑셀러레이팅 라운드를 꼭 거치기를 저는 권하고 싶어요. 아주 소수의 창업자들이 엑셀러레이팅을 안 거치고도 잘하는 창업자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근데 한번 창업해서 뭐 1,000억, 2,000억으로 엑시트했던 창업자들도 다시 새로운 아이템으로 창업할 때는 또 멘토가 필요해요. 예. 타이거 우즈가 골프 코치, 자기 스윙을 코칭해줄 코치가 필요하거든요. 물론 좋은 코치가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물론 뭐 이제 엑셀러레이팅 라운드를 거칠 때 그 지분 희석이 좀 아깝긴 하죠. 아깝긴 한데 그만큼의 효과가 저는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이제 창업을 하신다면 저는 뭐 엑셀러레이팅 라운드를 건너뛰는 것도 자유롭고 뭐 그게 그렇다고 사업이 잘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꼭 이렇게 함께 공동 창업자처럼 여러분들 사업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 코칭을 할 그럴 파트너를 옆에 두고 창업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권하고요. 지나서 보면 우리 프라이머 클럽 팀들 중에 프라이머 투자
뭐 100%는 아닐 거예요. 그죠? 말은 안 하겠지만 사람이 다 100% 좋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16년간 300팀이 넘는 팀을 저희가 엑셀러레이팅 했지만 지금까지 과도히 이상한 얘기가 안 나온 거는 그동안 저희가 그게 효과가 있었다라는 걸 좀 말한다는 측면에서 자신 있게 저희 좀 얘기를 한다는 점에서 12월 달에 28기에 꼭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뭐 사실 비슷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아마 이 자리에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 계시면 뭔가 창업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좀 답답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한마디라도 더 들어서 좀 반영해보고 싶은 마음에 여기 지금 이 시간까지 남아 계신 것 같아요. 엑셀러레이팅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옆에서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이제 프라이머를 겪었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대표를 한다는 건 좀 되게 외로운 일인 것 같아요. 항상 궁금한 것도 생기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근데 그것들을 이제 주주들과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오늘 이제 프라이머 발표한 이제 26기들은 하나의 피어 그룹이 되거든요. 대표들 15명, 16명이 동일한 시기에 창업해서 동일한 시기에 시리즈 A를 가고 시리즈 B를 가고 이렇게 같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성장 시기에 맞춰서 고민하는 요소들이 되게 비슷하게 돼요. 사람에 대한 고민, 팀에 대한 고민, 보상에 대한 고민. 근데 이런 것들을 좀 굳이 이런 좀 눈치 보이는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룹이 생긴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런 어떤 피어를 정말 믿을 수 있는 피어를 만날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좀 프라이머 지원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똑같은 얘기 했네요, 그죠? 예, 오늘 이렇게 끝까지 남아서 이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희 내년 3월에 또 27기 데모데이에서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